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분명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 관계를 놓지 못할까? 마치 스스로 불길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을 그냥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복잡하고 좀 답답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픔을 붙잡는 관계 심리학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심리학에서는요, 이 현상에 이미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아, 정말요? 네, 예측된 고통의 역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측된 고통의 역설이요? 네, 말 그대로 아플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고통을 예측하면서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는 인간의 좀 기이한 경향을 설명하는 용어죠. 와, 단어 자체에 뭔가 모순이 있네요. 보통 고통을 예측하면 피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왜 알면서도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걸까요? 자료의 첫 번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인간은 논리가 아닌 감정을 따른다. 이 말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렸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를 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은 감정에 훨씬 가까워요. 특히 관계에서는 더더욱요.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제시한 신체 표지 가설이라는 개념이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신체 표지 가설이요? 오, 몸에 어떤 표시가 남는다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이 감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몸이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심장의 두근거림, 손잡았을 때의 따뜻함, 아니면 그 사람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안정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강렬한 긍정적 경험들을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몸의 특정 반응, 즉 신체 표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럼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거의 그런 셈이에요. 조건 반사처럼요? 네, 그래서 머리로는 아,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 수백 번 다짐하죠. 네네. 그런데 막상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마주치면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던 그 신체 표지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좋았던 감각을 재현해내려고 하는 거죠. 심장이 막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식으로요. 와, 그러니까 머리의 논리랑 몸의 기억이 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몸이 이기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주었던 감정에 중독되었다는 말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네,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논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해요. 논리가 감정의 기억을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쾌감이 너무나 강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네. 만약 그 관계가 이제 좋은 감정보다 고통을 훨씬 더 많이 준다면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상처받고 딱 한 번 행복한데 왜 여전히 그 한 번의 가능성에 모든 걸 거는 걸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 우리 뇌는요.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행복보다 생존이요? 네. 그리고 뇌에게 생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에게 상처를 줄지, 미래가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죠. 맞아요. 이건 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에너지 소모예요. 반면에 지금의 고통스러운 관계는요. 비록 아프긴 해도 패턴이 명확하죠. 어떤 말을 하면 화를 낼지, 어떨 때 차가워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다정해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 고통마저도 익숙한 고통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뇌는 미지의 행복이 주는 불확실성보다 예측 가능한 고통이 주는 익숙함을 훨씬 안전하다고 착각해요. 착각하는 거군요? 네. 우리가 아는 악마가 모르는 천사보다 낫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아, 듣고 보니 좀 서글프네요. 내 뇌가 나를 지키려고 내리는 결정이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익숙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익숙함을 넘어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대에게 유독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인 애착 유형과 아주 깊게 관련이 있어요. 아, 애착 유형?
네, 특히 불안정 애착, 그중에서도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불안정의 차. 그게 어린 시절 경험이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로부터 일관되지 않은 사랑을 경험한 경우에 형성되기 쉬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다가도 어떤 날은 정말 이유 없이 차갑게 밀어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를요. 네. 아이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신경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서 아, 사랑이란 원래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학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애정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고 매달리는 패턴을 발달시키죠. 와, 그 생존 전략이 성인이 되어서 연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죠? 나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 라고 느끼는 반면에 어떨 땐 뜨겁게 사랑을 주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즉 어린 시절의 그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똑같이 재현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사람의 비일관적인 행동이 주는 혼란과 불안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집처럼 느껴진다는 말이군요. 맞아요. 편안하지는 않지만 내 신경계에 가장 익숙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인 셈이죠. 네.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감정의 문제에서 뇌의 착각, 그리고 이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무의식적인 패턴까지 왔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자료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이야기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서사의 힘이죠. 자기 서사요? 네.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잖아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처럼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련을 극복하면 우린 더 단단해질 거야. 내가 좀 더 참고 노력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라도 없으면 힘든 관계를 버티기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 뇌가 한번 만들어진 자기서사를 현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현실보다요? 네. 그리고 그걸 보호하려는 경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헤어지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내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나의 서사, 즉 나의 이야기를 내 손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뇌는 이걸 정체성의 붕괴로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헤어지기 힘든 진짜 이유가 그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만 존재했던,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잃는 게 두려워서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말 그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고 믿었던 나라는 주인공의 서사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와, 감정, 익숙함, 애착 유형, 그리고 자기 서사까지 우리를 아픈 관계에 꽁꽁 묶어두는 네 가지 심리적 원인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거대한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말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는 명확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의 감정적 신호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탐정이 되어보는 거죠. 감정의 탐정이요? 네, 그 사람에게서 다시 끌리는 익숙한 느낌이 들 때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익숙함의 정체는 뭐지?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신호일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독약일까? 하고요. 익숙함이 곧 옳다는 등식을 깨는 연습을 계속해야 해요. 내 감정을 그냥 믿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분석해보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익숙한 고통도 결국은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겁니다. 네. 그 관계 안에서 가끔 느끼는 안정감이나 예측 가능성은 사실 체념이나 마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 익숙함의 대가로 당신의 자존감, 가능성, 그리고 행복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안전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정감의 진짜 비용을 계산해보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아즈마,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아, 이야기. 앞서 말했듯이 관계를 끝내는 건 당신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졌던 낡은 챕터를 끝내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과정이죠. 이건 상실이 아니라 발견에 가깝습니다. 상실이 아니라 발견?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어쩌면 진정한 치유란 그 사람에게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매몰되면서 외면하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에게로 다시 걸어 돌아오는 여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현명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만 쫓아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어쩌면 그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과거의 당신일지도 모르죠.